지난 2016년 촛불혁명은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던졌습니다. 그중 하나가 돈과 권력 앞에 기울어져 있는 검찰과 사법부의 저울을 수평으로 맞추라는 요구인데요. 오늘 사법개혁의 조타수를 맡고 있는 정성호 국회의원과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정의롭지 않은 사회에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달려왔다는 그를 잠시 후 만나보시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당내 공직 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장, 그리고 삼선 국회의원까지 그 어떤 무거운 임무라도 거뜬히 해낼 수 있다고 자신하는 이 사람,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정성호 의원이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변호사 활동과 국회의원을 거치며 항상 정의를 가슴에 새기고 지낸다는 그 13년간 변호사와 시민운동가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17대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민주당 수석 대변인, 원내 수석부 대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을 거친 정 의원은 성실한 의정활동은 물론 정책과 협상의 달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달리고 있는 그가 최근 막중한 임무를 맡았다. 바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수장이 된 것. 어떤 자리에서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정 의원. 이번 역시 국민의 염원에 부응할 수 있을까? 열정과 행동으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의지의 정성호 의원을 지금 만나본다. 정 의원님, 오늘 바쁜 시간 이렇게 시간 내서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니 정 의원님, 제가 듣기로 우리 국회에서 영국 신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시고 아주 조용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중도 합리적인데 요즘 별명이 하나 더 늘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사법개혁 특위위원장을 맡으시면서 정의 성호라는 별명을 얻으셨다고요. 제가 그 정치 한 10년 정도 좀 국회의원 하면서 네. 처음으로 회의장에서 제가 언성을 높였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처음입니까? 네, 처음입니다. 저는 뭐 이렇게 동료 의원들하고 언성 높이고 싸우고 그런 행동을 해본 적이 거의 없는데 부득이하게 그런 상황이 있어갖고 너무 그 회의장이 어수선해져갖고 부득이 정회를 2번 했더니 일부 언론에서 그런 말을 붙인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정말 한 번도 언성을 높이는데 그 언성을 높이게 만든 그 장본인들이 누굽니까? 뭐 싸움이라는 게 둘 중에 한 사람만 괜찮으면 안 싸우지 않겠습니까? 뭐 여야 또 같이 책임이 있고요. 네. 어쨌든 뭐 의사진행에 관련돼 갖고 또 여야 의원들 간에 서로 입장 차이가 크다 보니까 뭐 큰 소리가 나게 됐고 또 위원장으로서는 뭐 도저히 그 상황에서 회의 진행을 할 수가 없어 갖고 부득이 정의하게 됐던 겁니다. 네. 야, 근데 제가 지금 서두 발언에서도 얘기했듯이 촛불혁명에 사실 준엄한 요구 중에 하나가 정말 정의롭지 못한 검찰, 그래서 사법 개혁을 해라. 그래서 뭐 공직자 비리 수사처도 만들고, 사실 그때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대선 후보들, 뭐 문재인 당시 후보 포함해서 홍준표 후보, 뭐 모든 유력주자 대선 후보들이 공직 비리 수사처 다 모두 찬성했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 와서 뭐 공직 비리 수사처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리게 왜 그럽니까? 홍준표 대표는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공약이었는데 공직비리 수사처에 대해서는 뭐 설치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른 후보들은 다 찬성을 했었고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국정 그 농단 거기에 핵심적인 역할이었던 최순실 씨의 어떤 농단 행태들 이런 것들이 과연 그 당시에 검찰이라든가 사법기관들이 제 역할을 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전혀 국가 시스템 안에서 사법기관들이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또 그 정점에 박근혜 대통령의 또 비서였던 우병우 민정수석 같은 사람들이 그런 면에서 사법기관들을 무력화시키고 국정농단을 방조하게 만들었던 거죠. 국민들이 그걸 보면서 정말 나라가 제대로 되려고 하면 국가가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감시하고 부정부패 비리를 척결하는 그런 기관들이 필요하다. 그런 요구가 검찰은 지금까지 해온 행태를 봤을 때 믿지를 못하겠으니까 공직비리수사처 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이런 걸 하나 만들어서 제대로 나라를 정상화시키자 하는 게 국민 다수의 바람이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자유한국당이 그 공직비리 수사처 필요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 지금 검찰로도 다 된다. 이런 입장입니까? 참 좀 답답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검찰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만들자고 저희도 주장하는 건데 자유한국당이나 일부 야당에서는 믿지 못하겠다. 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도 결국 핵심들이 수사인데 그게 검사들이 가서 해야 될 텐데 그 검사들이 똑같은 행태를 보일 게 아니냐. 지금 뭐 홍준표 대표 같은 분은 검찰이 권력의 주구가 돼 갖고 또 망나니 칼춤을 추고 있다 이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권력에다가 칼을 또 하나 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저는 그렇다면은 그래서 그걸 믿지 못해서 만들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냥 지금 검찰 이대로 둘 거냐 말입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늘 야당이나 하는 분들한테 야당의 요구 조건을 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정권의 칼이 아니라 야당의 칼이 되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기구를 설계하자 이렇게 계속 제안을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대화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공직자 비리수사처는 검찰이 자기개혁, 자기가 수사할 수 없고 자기를 공정하게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지 못하는 어떤 인간의 기본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만들자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핵심적인 게 결국 검사로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검찰이 모든 수사에 관한 권한을 다 갖고 있으니까 경찰이 검찰 수사하려고 해도 압수수색 영장부터 발부 안 해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판검사를 누가 수사합니까? 그들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그들을 수사하는 기관을 만드는 게 물론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의 수사 대상은 좀 넓습니다. 대통령 친인척, 뭐 비리도 국회의원들, 판검사 들어가지만 핵심은 저는 그 검사로 수사할 수 있는 기관들, 판사로 수사할 수 있는 기관들, 또 대통령 측근을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겠죠, 사실요. 그래서 하도 저 답답하셔서 우리 위원장께서 야 그러면 새로 생길 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야당이 임명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까지 제안도 하셨다고.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사들이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런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검사들이 살아있는 권력은 수사하지 못하고 현 권력, 현 집권 세력, 현재 여당 의원들은 조사 못하고 야당 의원만 조사하는 게 아니냐. 죽은 권력, 전 정권만 조사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지금 홍준표 대표는 다 지금 죽은 권력 주장을 하고 있죠. 그렇죠. 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는 그 설치 목적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현 정권, 현 집권 세력, 현재 여당 의원, 현재 판검사들 이 사람 수사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당연히 저는 야당 입장을 받아들여 갖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의 책임자 처장의 임명권을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하겠지만 그 추천을 사실상 야당이 추천하는 야당이 추천하게 저는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사실. 그걸 논의해 보자는 거죠. 사실. 이제 뭐 사법개혁 특위 맡고 계시니까 하도 그 야당에서 지금은 죽은 정권을 뭐랬죠? 뭐 장제원은 뭐 부관 참시한다고 그랬죠. 참.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없는 사실을 뭐 어거지로 만들어내고 뭐 증거를 조작하고 뭐 강압 수사를 한다든가 이랬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야말로 그 법과 원칙에 수사하는 거고 지금 검찰은 여당도 이거 컨트롤하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검찰에 저도 검찰총장도 저랑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는데 지금 일선 수사검사들의 수사에 관련해갖고 청와대나 법무부에서 어떠한 지시하지 않거든요. 그들이 나름대로 갖고 있는 원칙을 갖고 또 증거에 의해서 수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부관 참시다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과거에 잘못된 관행들 그걸 이번에는 확실하게 정리하고 만약 이 과정에서 권력의 외압이 있어 수사한다고 하면 다음에 정권 바뀌면 다 또 감옥 갈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런 리스크를 부담하겠어요, 검사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사실 제가 거기서 좀 이건 뭐 개인적인 얘기인데 제가 사실 검찰 법조를 2004년부터 6년까지 출입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시작했을 때 중앙지검장 노무현 대통령 수사를 했던 임채진 총장이 그때가 중앙지검장. 네, 중앙지검장. 제가 그래서 중앙지검장에 발령이 되고 났길래 제가 인사를 드린다고 지검장실에 이제 1대1로 티타임을 했어요. 그때 저는 그분이 가자마자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노무현 정부가 막 당선됐을 때요. 야, 노무현 정권이 진짜 검찰을 놨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뭔 소리입니까? 1대1로 티타임 하는데. 그랬더니 제가 오기 전에 386
당시 뭐 운동권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거 뭘로 이제 구속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노무현 대통령 측에 물어봤대요. 네. 그랬더니 그걸 왜 전화하냐? 법대로 하시라. 그래 구속을 시켰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중앙지검장으로 온 겁니다. 발령받아서. 그래서 이게 이런 정권은 처음 봤다. 검찰을 놨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 확실히 그런 의지가 있었죠. 그래갖고서 그때 검사들이 정말 노무현 대통령의 그런 순수한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검찰 독립의 의지를 확실히 갖고 제대로 했다고 하면 그 이후에 전임 대통령 두 분이 감옥에 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겠죠. 그때는 다만 검사들은 그걸 이해를 못했던 겁니다. 어떻게 검찰권을 갖다가 정권이 놓냐,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지 않냐, 통제하지 않는다. 그걸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그 당시 검사와의 대화에서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런 의지를 표시했고 다만 검사들이 그런 의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역할을 못하다가 정권이 바뀌어버리니까 그야말로 정권의 압력 지시받아갖고 노무현 대통령 수사들 어거지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피의 사실 유표하고 없는 사실 만들어내고 해갖고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그야말로 비극적인 서거를 만들어내는 그런 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거였죠, 사실. 네. 사실 뭐 문재인 대통령도 큰 의미에서 보면 이제 검찰을 놓은 거 아닙니까? 네네.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라. 그죠? 그런 거죠. 네. 저는 사실 뭐 누구 편도 아닌데 뭐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검찰 출입 기자실로 생각나고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 사법개혁 특위에서 하는 게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아닙니까? 지금 이거는 지금 문무일 총장이 얼마 전에 국회에 나와서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계속 유지하는 게 우리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거는 어떻게 조금 이 여당하고 결이 좀 다르죠. 그래서 조금 약간 차이 있겠지만 어쨌든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 권한의 일부를 경찰로 넘겨줘야 된다는 건 되게 공감된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반 형사 사건 같은 경우는 뭐 한 9% 정도가 경찰이 다 1차 수사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다 수사지휘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대부분의 형사건 현실적으로 경찰들이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검찰이 수사지휘하는 사건은 극히 일부입니다. 이미 현재 상태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제도적으로 보장해갖고 경찰의 수사 권한을 좀 높여주고 대신 그거에 대응해갖고 경찰이 자기 멋대로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사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최종적으로 기소해갖고 공소 유지해갖고 법원에서 유무죄의 판결을 받아야 될 그 책임은 검찰에 있으니까 그에 대한 사법 통제권은 검찰이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원칙을 좀 얘기한 거고요. 다만 거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사건을 경찰에서는 혐의가 없는 사건들, 기소되지 않은 사건들 우리가 그냥 여기서 정리를 하겠다. 그리고 기소될 사건만 검찰에 넘기겠다 얘기를 하는데 검찰은 그래서는 안 된다. 경찰이 또 제대로 수사를 안 해갖고 기소해야 될 것 거기서 끝낼 수도 있으니까 전권을 다 넘겨서 다 넘겨서 거기서 한번 더 보자. 이렇게 해야 된다는 또 그래야만 또 국민의 어떤 기본권 침해가 좀 적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하여튼 복잡한 문제는 많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수사 지휘권을 다 내려놓기에는 경찰을 그러기에는 인권 문제가 있으니까 제한적 수사 지휘권을 좀 갖겠다. 네, 뭐 그렇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1차 수사를 거기 관련해서 1차 수사는 경찰이 하고 또 제한적으로 2차 수사는 또 검찰이 또 할 수 있게 일부 사건에 관련해서는 또 그런 방안도 얘기되고 있는데 아직 뭐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 영장 청구는 어떻게 경찰도 이제 부여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가요? 지금 어쨌든 현행 헌법상은 안 되고요. 현행 헌법은 검사가 청구해서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체포구금이 강제수사가 가능하거든요. 강제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헌법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개정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만 그 검사가 한번 영장에 관련해서는 한번 사법적인 어떤 통제를 해야 된다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걸 경찰이 직접 물론 청구할 방안도 있겠지만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좀 더 논의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건요. 우리 위원장님은 어떻게 경찰도 영장 청구권을 기본적으로 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어쨌든 검찰을 통해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1차 한번 스크린을 해야 되는 게 다만
그 내부 지침에 의해 갖고 경찰이 청구하는 영장 중에서 검사에 관련된 사건이라든가 뭐 다른 사건이라든가 공수처가 설치가 안 된다고 하면은 그런 거 수사할 수 있게 그렇게 만약 사실 영장의 핵심은 증거 확보 아니겠습니까? 증거 확보의 핵심은 압수수색이거든요. 압수수색을 하면 증거 확보가 가능하니까. 근데 검사의 어떤 비리에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다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검찰이라든가 검찰 수사관들 이런 영장 청구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경위만 할 수 있게 네, 형식적인 것만 다 아니면은 영장을 갖다 기각하게 되면은 발부 안 해주기면 큰 이의를 할 수 있게 이의 신청 같은 경우 왜 검사가 우리 경찰이 검찰에다가 영장 청구를 해갖고 법원에다 영장 청구를 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그걸 기각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경찰이 이건 왜 이래서 영장 발부를 해줘야 되는데 왜 안 해주냐 하는 그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게 예, 그런 제도도 검토해 볼 수 있겠죠. 네. 그것도 다 이제 형사소송법 바꿔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 검경 수사권 조정은 자한당하고 뭐 자유한국당하고 조금 좀 좁혀가고 있는 겁니까? 원래 자유한국당도 사법개혁특위가 만들어질 때까지만 해도 홍준표 대표의 지난 대선 공약이었고 그래서 좀 긍정적인 좀 검토를 한다 그랬었는데 또 최근에 갑자기 뭐 홍준표 대표가 좀 또 말을 바꿨어요. 예, 울산경찰서 지금 뭐 김기현 시장 그 측근들 압수수색 때문에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이거 재검토해봐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갖고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유. 참. 우리, 그러면 좀 이제 사법개혁 특위도 있고, 우리 또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시잖아요. 네, 공천관리위원장.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 6.3 지방선거. 앞두고 또 굉장히 그 중립성, 투명성을 또 아주 총감독을 맡고 계신데, 우리 일반인들은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공천관리위원회, 제가 듣기로 이제 지금 1차 마감했죠? 네. 마감하면, 그러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 서류, 면접, 이게 다 이제 비중은 다 정해져 있죠. 그 비중대로 가면 거기서 딱 결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당에 또 정무적 판단이 있는 겁니까? 정치라는 게 정치가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정무적 판단이 다 있는 거고요. 다만 정확히는 공직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입니다. 공직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인데 우리가 공직후보자 그 공모를 해서 접수를 받아갖고 서류를 심사해서 아예 부적격자들은 거기서 한번 걸러내고 그다음에 이미 다만 당의 자격심사위원회가 있었고 대부분 걸러진 분들입니다. 1차. 그러나 한번 다시 한번 서류를 보고 그다음에 면접을 하고 그분들을 불러서 면접을 하고 공직후보자로서의 어떤 적격성 일반 국민들이 이 사람을 공직후보자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적격성을 조사하는 여론조사를 좀 합니다. 그걸 합쳐갖고서 점수를 매겨갖고 순위를 결정하는 거죠. 그 순위를 점수가 나오면은 점수 격차가 굉장히 커갖고 도저히 해보나 마나다. 그런 경우는 단수 공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고 해서 무조건 단수 공천하는 건 아니고 단수 공천을 할 수 있다. 이 정치는 다 할 수 있답니다. 다 할 수 있다. 또 그게 다 관계없이 지금 나온 후보들 갖고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지도부에서 전략 공천도 외부에서 하나 데려다가 그 기존의 절차 관계없이 그냥 결국 그럼 최종 결정은 지도부에서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런 우려를 좀 해봐요. 이거 기호일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아까 공천 적합도라는 게 사실은 국민과의 어떤 접점, 여론조사에서 좀 높은 사람들 아니에요? 공천 적합도가 하는데. 그러면 지금 어쨌든 지금 현재의 단면으로 보면 서울 같으면 박원순 시장이 좀 굉장히 2위와의 격차 크고 또 경기도는 우리 촛불혁명의 라이징 스타 이재명 시장이 또 압도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혹시 박원순 이재명 시장은 내가 당연히 속으로 내가 뭐 이번에 당연히 공천 받아야 되는 거냐? 근데 당 지도부가 예를 들어서 무슨 개파 논리에서 확 바꿔버렸다. 그렇게 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이제 최종적으로는 물론 지도부에서 결정하지만 그걸 완전히 뒤바꿀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단수 공천을 할 수 있는 거는 점수가 우월할 때 그 사람들을 뽑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배제할 수는 없는 거, 배제하는 건 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략적으로 그분들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러나 표차가 굉장히 그 당에서 정한 현격한 기준이라고 하는 그거가 되게 한 20% 이상 차이 나는 건데 막 1, 2위 차가 20% 난다고 해서 단수 공천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건 예외적인 거고 원칙적으로는 경선이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도부에서 굳이 그 경선 붙여갖고 시끄럽게 하느니 그냥 한 명 단수 공천하자. 그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또 지도부가
이게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걸 단순 공천하지 말고 경선을 붙이는 게 흥행에 도움이 된다. 흥행에 도움되고 이 경선에서 그 탈락하는 사람들 반발은 무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경선에 붙여라. 경선에 붙이면 경선에 붙일 수도 있는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되게 지도부가 사전 조율을 좀 거쳐갖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야 시끄럽지 않고. 그렇게 돼서 2명이나 3명으로 압축되면 경선을 하는 겁니다. 경선은 그 일반 국민들 상대로 한 여론조사가 50%, 예. 권리당원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50% 합쳐갖고 딱 그냥 나오는 거니까. 여론조사 공정하게 해서. 그래서 1등 되는 사람이 저 후보로 가는 거죠. 네. 그렇군요. 야, 이 당 공천관리위원장 이거 굉장히 그 엄정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데 우리 저 정성호 의원님 그 신망에 역시 두텁다는 걸 이번에 다시 또 본 것 같습니다. 그건 전혀 아니고 제가 뭐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한데 이게 욕먹는 겁니다. 사실은. 이 후보자가 되는 분은 잘해야 본전입니까? 그렇죠. 본전 자리가 어렵죠. 왜냐하면 후보가 7명인데 그중에 후보 되시는 분은 당연히 내가 잘났으니까 후보 된 거고 떨어진 분들은 저 공관위에서 저 공정하지 못해갖고 떨어졌다. 된 분은 잘라도 된 거고 안 된 분은 뭔가 좀 이상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본전 차리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욕먹는 자리인데 제가 당에서 평소 크게 모나지 않게 조용하게 살아와갖고 저는 기본적으로 의정 활동을 너무 나댄다거나 뭐 연예인처럼 또 예능인처럼 뭐 막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인데 조용하게 내가 생각하는 입법이라든가 의정 활동 또 예산 뭐 심사 이런데 조용히 일해야 된다는 게 제 평소 소신입니다. 그 우리 인간 우리 정성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변호사 사법 시험 합격하시고 제가 86년도에 시험 합격해갖고 사법연수원 18기인데 지금 이제 검찰총장 이제 저희 동기고 문밀 총장이 뭐 이재명 성남시장도 동기고 아이고 다 쟁쟁하신 분이 동기네. 변호사를 92년부터 변호사를 했었죠. 그다음 정치하면서 이제 취업을 했고. 그러면 당시 이제 민변을 시작하셨고. 그러면은 이 정계에 뛰어든 계기가 뭐 특별히 있었나요? 저는 그 변호사 할 때, 저희 사법연수원 다닐 때부터 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있었고요. 정치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연수원 다니면서 친구들과 공부하면서 뭔가 그래도 그 당시는 또 과거 군사독재 시절 아니었습니까? 정말 세상이 바뀌어야 되는데, 뭐 판검사해서 세상이 바뀔 것 같지는 않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도 가고, 또 정말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희생하는데, 저는 고시 공부해갖고, 그래도 뭐 판검사 아닌 변호사도 하는 그런 편안한 어떤 자리에 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 당시 저희들은 다 변호사를 해갖고 세상의 변화를 이끄는데 좀 기여를 하자 이런 얘기들 서로 많이 했었고 나와 보니까 정치를 해야지 정치가 바뀌어야지 역시 변호사에서 하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정치를 한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국회의원 되실 때가 어느 대통령 때죠? 제가 노무현 대통령 때 2004년도에 했습니다. 2000년에 처음 떨어지고 2004년도에 당선되고 또 그 다음에 한번 또 떨어지고 그 다음에 당선해서 5전 3승 2패입니다. 5전 3승 2패. 그 양주에서 그러면 그러니까 처음 당선되고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두 번째 당선되시고 뭐 이제 3선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길이 좀 잡히는 거 아닙니까? 그 양주 지역이 굉장히 보수적인 지역입니다. 다만 지금은 아파트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인구 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향들이 좀 바뀌긴 했는데 제가 그 양도 굉장히 제 지역과 독특해요. 1948년도에 국회의원 선거 시작된 이래 국회의원은 그 지역에서 3번 한 분이 없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이번에 그 기록에 도전하신 제가 처음 3번 된 겁니다. 그래요? 네, 다 그 지역에 2번 한 분이 다 한 거예요. 한 번, 2번은 다 바꾸는 거예요. 제가 처음 3번 했고, 또 더군다나 민주당, 제가 김대중 대통령께 공천장을 받고 정치 시작을 했는데, 소위 말해 이쪽 계열, 민주당 계열로서는 제가 또 처음 된 겁니다. 처음 돼서 삼선까지 돼서, 어쨌든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어떤 웅지 큰
좋은 뜻, 나라를 위해서 하겠다고 가잖아요. 네네. 그런, 왜 가면은, 왜 이렇게 지금 사개특위도 그렇고, 왜 이렇게 쌈질하고, 왜 이렇게 하고, 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국회가 기본적으로 네. 이 어느 나라나 네.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많은 국가기관 중에서 제일 낮습니다, 되게. 왜냐하면 국회는 또 싸울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민주주의 국가니까 획일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다양한 정치 세력들, 다양한 사회 세력들, 그걸 반영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어쨌든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다만 그 다툼을 뭐 논쟁하고 토론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룰을 정해야 되니까 타협을 해야 되는데 그 대화 토론의 과정이 전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거기서 거친 말들 하고 큰 목소리 내고 싸우고 하니까 국민들 보기에 저 인간들은 맨날 세금 받아 먹고 싸움만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사실 정말 국회가 그런 토론 문화들, 대화 문화들, 그 타협이 또 중요하거든요. 결국엔 여야 간에 타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당의 의사결정도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당대표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또 여당은 청와대 지침받아 할 게 아니라 의원들이 모여갖고 거기서 다 입장들을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토론과 대화를 통해갖고 그래서 당의 입장을 정해야지. 지도부 야당은 야당 대표가 얘기하는데 그냥 따라가 버리고 또 여당은 청와대만 따라가니까 과거에 보면 뭐 제가 야당일 때도 늘 여당보다 근데 청와대 출장. 그 지금 어때요? 지금은 저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 뭐 의중 비서실장을 통해서 오나 뭐 비서관을 통해서 오는 그거 갖고 자꾸만 영향을 받고 그래요. 여당은 어때요? 지금은 오히려 제가 보기엔 그런 소통이 또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 오히려 너무 커뮤니케이션이 없다. 네네. 그게 사실은 정부와 여당이 좀 더 물론 뭐 지금 당 지도부나 청와대에서는 소통을 충분히 한다고 하는데 저는 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충분히 소통하고 당과 정부가 당정 협의도 좀 긴밀하게 결정해놓고 통보할 게 아니라 정부가 결정해 통보할 게 아니라 사전에 어떤 정책을 뭐 경제 정책이든 예를 들어 부동산 정책 같은 거 발표하게 되면 굉장히 파급력이 크지 않습니까? 그걸 국토부라든가 관계기관 회의에서 딱 결정해놓고 여당에도 통보할 게 아니라 그걸 사전에 국회의원들은 현장에 가면 그 정책이 어떻게 반향을 일으킬지를 알거든요. 짐작을 하거든요. 그럼 그런 걸 다 고려해갖고 그런 다음에 발표하는 그런 긴밀한 소통이 더 필요하죠, 오히려. 그게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아, 네. 그래요? 네. 시간이 훌쩍 갔는데 마지막 질문으로 우리 정 위원장님, 네. 그 앞으로 짧게 개인적인 포부를 할까? 뭐 이렇게 의정 활동하겠다. 앞으로 뭐 한 말씀 해주시면. 어쨌든 뭐 국회가 그 우리 사회 룰을 정하는 최고 기관 아니겠습니까? 정말 입법부의 구성으로서 우리 사회의 그 적폐들을 다시는 그 적폐들이 다시 발현돼 갖고 사회가 혼돈되지 않게 제대로 된 개혁 입법들, 특히 사법개혁과 관련된 입법들을 꼭 성취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또 지역구 의원으로서 경기 북부 지역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또 저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 북부에 어떤 기반 시설들을 만들고 이 국가 안에서 어느 지역은 발전하고 경기도라고 해서 경기도라고 해서 규제받는데 경기 북부는 그동안 아무런 발전이 안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기 북부 전체에 대한 어떤 국가적인 관심을 좀 이끌어내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좀 역할을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 의원님 아주 건승하시기 기원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서울경제TV도 또 늘 또 건승하고 우리 이 국장도 하여튼 좋은 일 많기 기원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세상을 없애고 정의가 우선이 되는 사회, 무엇보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 모두의 희망을 챙겨 정성호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번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정의로운 사회로 나가기 위한 국민의 염원의 주춧돌이 되기를 기원해봅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